25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우리 프린터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5개인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상가 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고요. 다만 다른 점은 권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위원회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실제 6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원회가 한 6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6개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25페이지 거기 대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LH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위원회 비교 프린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도 있습니다. 39번. 암기 프린터 39번에 6번에 있죠. 39번에 6번. 39번에 6번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 그 다음에 기피, 회피. 이거는 재판 용어입니다. 주로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주로 쓰는데요. 물론 뭐 다른 법에도 다 있습니다. 제척 사유라는 것은, 제척이라는 것은 배제해야 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 빠져야 된다고요. 제척 빠져야 되는 사유고, 빠져야 되는데 안 빼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모르고 안 빼줄 수도 있잖아요. 친구인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판사가 재판하려는데 친구가 피고인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친구 관계를 모를 수 있겠죠. 법원에서 제척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면 나 친구라서 도저히 재판 못하겠다, 빠지겠다, 스스로 이렇게 회피해야 된다고요.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을 보고 하면. 최근에도 뭐 예를 들면 전현희 건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그 부동산 조사하는데 직무 회피 신청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빠지겠다 회의에. 왜냐하면 공정성 시비가, 국회의원 자기도 옛날에 했었는데, 여당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회피하겠다. 제척 사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냥 빠지겠다, 안면 받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기피는 뭐냐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니까 빼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보통 부위원장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5번 만약에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11명의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닙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우리는 조금 책을 더 실제 기출문제보다는 어렵게 내놨어요. 몇 개인가 했는데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터 보면 왼쪽 메뉴에 4개 심의한다고 돼 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답은 5번입니다. 이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돼 있죠. 즉 시험 문제는 시도별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내자 했는데 경기도만 나는 어렵게 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잖아요. 주택에 대한 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나왔다고요. 중개 보수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모두 다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 돼 있어요? 우리 프린트에 보니까 국토부 제1차관이죠.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회의 소집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연구, 용역, 감정. 연구서, 용역 보고서 이런 거 제출하면 돈 받고 하는 거죠. 감정 돈 받고 해주죠. 돈 받았으니까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회의에 빠져야 된다. 제척된다. 3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라는 거 우리 동네말로 하면 보통 총무, 간사 다 일본식 한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는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보니까 옛날에는 총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사무총장이라고 부르더라고.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총장, 검찰총장. 검찰만 검찰총장이잖아요. 경찰총장이라고 안 하고 경찰청장이라고 하죠. 청이라고 하면 장관보다는 밑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총장이라고 하니까 왠지 대학교 총장 좀 높아 보여요. 동창회도 여러분들도 간사, 총무 이런 것보다는 총장이 좋은 것 같아요. 사무총장. 어쨌든 간사 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총무처럼 뭐 돈 같은 거 이런 거 정리하는 것처럼 그 회의록 적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간사라고요. 그는 공무원, 그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누가 지명한다고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죠. 위원은. 근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4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예산에서는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자, 다음은 27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나오는 파트는 아니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자,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한 문제. 가장 어려운 게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은 첫 번째 이게 어려운 게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된 나무인 임목이 있고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우리 요약집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요약집은 1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고요. 핵심적인 거는 그럼 12, 11 뭐 있는데, 자, 토지, 어려운 게 이게 토지, 그냥 법조문에 이렇게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소개하려면 일단 거래가 돼야 소개가 가능하겠죠. 거래할 수 없는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말이 없고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토지인데도 중개상물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무주부동산. 여기서 무주부동산은 무주구천동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인 없는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시험에 나왔는데 미채굴 광물, 개인 땅 밑에 들어있는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면 이거는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만이 채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떨어질 낙자, 땅이 떨어져 나가지고 물속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사건 소멸된,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다고요?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수용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이거는 개인 소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께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런 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은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수용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거부감이 컸고요. 옛날 군사정권 때만 해도 수용되면 거의 막 헐값으로 완전히 싸게 망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공시가격으로 수용을 했지만 지금은 감정가격으로 수용합니다. 그 뭐 신도시 한다고 발표해버리면 감정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시세대로 수용하니까 벼락부자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평택이나 이천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몇백억씩 받고 고무신 신고 중개업소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억 투자할 데 없냐 이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 버스 타고 와요. 그런 분들 많아요. 돈 쓰지를 못해. 자식들만 좋지. 어쨌든 요즘은 이게 수용되면 벼락부자 됩니다. 수용 안 되면 사실 농밭 이거 팔기 쉽지 않습니다. 땅은 저도 땅 팔려고 해봤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막상 팔려고 하니까, 내가 팔려고 하면 사기는 쉬운데 아파트 같은 거야 그래도 좀 싸게 하면 나가지만 토지는 안 팔려요. 수용되는 수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성남시 금토동이라고 그 청계산 이수봉이라고 있어요. 이수봉. 옛날에 그 이수봉이 무슨 뜻이에요? 이수. 목숨을 2번 구했다는 얘기예요. 목숨 숫자잖아요. 2번 구한 봉우리가 이수봉이에요. 옛날에 살인파 학자 거기 산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수봉인데 그 이수봉 꼭대기 밑에까지 보니까 뭐 4,800명한테인가 분양을 했더라고요. 공유 지분으로 기획부동산에서. 그거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판다고. 수용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 개발이 돼가 수용되면 가능한데 수용도 안 되겠죠. 그 청계산 꼭대기까지는 개발 못 합니다. 절대로. 어느 정권이 들어도 그건 개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청계산 여러 번 가봤는데 청계산이 등산복은 최고 비싼 거 입고 다니는 산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서초구 뭐 여러 군데 다 거치잖아요. 과천시, 저기 성남시 이런 데 여러 군데 거치는 데니까. 자, 어쨌든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대토권입니다. 이주자 개발 택지지구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아직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번이 확정 안 됐고 뭐 B블럭, BA, 뭐 A3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어디인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위치와 면적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대토권도 중개사물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 안 된 상태, 나오기는 나올 건데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걸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좀 너무나 광범위하다고요. 그러면 바닷물도 다 퍼내면 토지잖아요. 바다 중개사물 돼요, 안 돼요? 토지인데.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바다, 호수, 공원 이런 거는 중개사물이 안 된다고 봐야 돼. 설봉공원,
개인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중개상물 안 된다고요.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땅은 중개상물 안 됩니다. 그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문제는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출판사를 풀어보니까 행정재산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행정재산, 이천시청, 청와대 건물 이런 거 행정재산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옛날 잡종재산이라고 부르던 걸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요.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 잡종이라는 말 자체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그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있더라고요. 시중에 있는 책에. 자, 그러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하니까 3의 1번지 분필을 하기 전에는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매매할 수는 없죠.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하다고요.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분필하기 전에는 저당권 설정 못한다고요. 방 한 개 전세 줄 수는 있지만 방 한 개만 저당 잡히고 대출은 안 된다고요. 물론 분필하면 가능하고요. 분필하기 전에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고 용익물권 설정만 가능한데 시험에 제한물권 설정 가능하다 하면 X라고요. 용익물권만 가능해요.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자, 건축물도 어렵습니다. 토지 어렵고 건축물 어렵고 그 밖의 요 세 개가 논란이 어렵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상. 자, 건축물도 그냥 우리 법에는 건축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차라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런 말이 돼 있으면 쉬운데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근데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이라 하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민법 99조 1항에서 건축물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는 민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판례가. 그럼 건축법에서는 세 개 다 없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고 지붕만 있어도 이게 건축물이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된다. 왜?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라고요.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게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어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았어요. 1,500만 원 받았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는데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 안 된다고요.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사실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거라고 제가 말했는데 우리 지금 박문강 문제에는 보면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미래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지역조합 아파트의 경우 옛날에는 요즘은 지역조합 아파트 제가 분양받아 보니까 바로 동호수가 특정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지역조합은 동호수가 늦게 특정됐어요. 입주하기 한 1년이나 또는 6개월 전에 특정됐어요. 그럼 6개월 전에 아직 동호수는 특정 안 됐지만 벌써 건물 다 지어놨다고 15층이면 15층까지 다 올려놓고 사실상 딱 정해져 있다고 세대수가. 그런 경우는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한데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다고요. 우리 책에는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이때까지 시험에 나오는 건 동호수 특정된 것만 중개사물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꼭 동호수가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시험에는 동호수 특정된 것만 나왔다. 시험에 입주권이 나왔습니다. 입주권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입주권 중개사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중개사물 아니라는 취지로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있으면 중개사물 아닙니다. 추첨기일 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니라고요. 추첨기일 날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는 청약통장 이런 걸 수 있어요. 청약통장 같은 거. 지금 청약통장이 있어도 분양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85%가 특별공급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30%, 뭐 노부모, 공양, 뭐 다자녀 이런 거, 또 뭐 국가유공자 이런 거 특별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법을 또 바꾼다고 하네. 이게 너무 특별공급이 많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결혼 안 하고 이러면은 분양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추첨 부분을 좀 더 늘릴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관리처분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라고요. 입주권이라는 말만 들어갔다고 무조건 X 하면 안 됩니다. 관리처분이라는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이고 추첨, 당첨이라는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 아닙니다. 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결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대상물입니다.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논리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행정심판위원들이 지금 우리 요약집에 보면 행정심판 결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요약집 13페이지 맨 위에서 6번째 줄에 까만 별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에 해당함 해가지고 행정심판 결정이라고만 적어놨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은 이게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국토부 유권 해석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근데 왜 중개상물로 바뀌었냐면 행정심판위원들이 민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들어간다라고 민법책에 돼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개상물이라고 돼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옛날 국토부에서는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해석한 이유는 왜 아니라고 했냐면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꼭 자격증 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였어요. 그 행정심판위원들이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모르고 그냥 물리 해석을 한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결론은 중개상물이고요. 그러면 지금 시험에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나오면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은 아닌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농작물 나오면 이것도 또 중개상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행정심판위원들 논리대로 따르면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민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은 아니다. 왜? 농작물,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그거 꼭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닌 아무나 해도 된다. 그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니까 권리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 개업공개사 전문직업인이 해야 되는 이유는 토지는 눈으로만 보고 이 토지가 값어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만 보고? 생긴 모양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뭔지 또 뭐 가압류가 돼 있는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으로만 보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진 개업공개사만이 그걸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농작물 같은 거는 뭐 무, 배추 그냥 보면 아 좋다 안 좋다 고추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은 시험에 나온 게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건 중개상물 아니다. 흑토자, 모래사자 지금 여주보에 가면 모래 논에다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아직도 쌓아놨죠 여주에.
그 논주인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농사 짓는 것보다 사용료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 쌓아놨는데 그 모래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의 중개사물은 아니다. 바이암자 돌석자 바이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화강암 채석 허가 받아가지고 그 중개하는 거 아무나 해도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중개사물 아니므로.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은 뭡니까? 정원수로 팔아먹으려고 심어놨다 뽑아서 팔려고 심어놓은 거 이런 거는 중개사물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도 상관이 없다. 중개대상물이라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 여기까지가 어려웠습니다. 그 밖에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밖에는 딱 대통령령을 정하고 있는 이 세 개 의제부동산만 중개사물이고 이 세 개 빼고 나머지는 중개사물이 아니다. 우리 요약집 1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중간에 중개사물 아닌 거 어업권 20톤 이상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거 중개사물이 아니다. 의제부동산이지만 왜?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으니까 시험에 선박은 20톤 이상, 20톤 미만 다 기출문제에 출제됐어요.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20톤 미만인 것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닙니다. 다 아니라고요. 선박은 어쨌든. 자,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예외다. 이거는 물건이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면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다고요. 나무 여러 개 다 각각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재단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공장재단으로 등기되면 공장재단에서 분리하여 토지만, 건물만,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 수도 없고 중개사물도 아니다. 13, 14, 15, 16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어렵죠. 가장 객관식에서 어려운 게 개수형 문제죠. 몇 개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장 어렵습니다. 중개사물하고 용어정의가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온다고요. 자, 그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수형 어려운 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동산 질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질권은 동산 권리 질권이니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 민법 물권법에서도 8개 중에서 질권 제외죠. 질권은 쉽게 말하면 전당포에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게 질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동산이나 권리 질권입니다. 따라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니은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것,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문화재 보호구역. 가압류되어 있던 가처분, 그 사법상, 공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만 못하는 거죠. 저 가압류되어 있는 거 저도 중개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계약하면서 중도금 칠 때까지 가압류 말소하기로 한다. 만약 중도금 칠 때까지 가압류 말소 못하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압류권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소 서류 가지고 오라고 법무사 오라고 해서 말소 서류 받고 돈 주고 그 중도금 치를 때까지 하는 게 좋아요. 잔금 치를 때까지 한다 하면 일단 중도금을 치르고 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잖아요. 중개상물 됩니다. 가압류가 돼 있던 뭐 분묘기지권이 설정돼 있던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있던 특수지역권이 있던 다 중개상물 되죠.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고요. 공용 폐지가 된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현물출자, 매각, 대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일반재산도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아니지만 아까 2번 이상 유찰되면 예외적으로 중개상물 될 수 있다고 했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리얼에 법정지상권은 중개할 수 없다 했는데 중개도 됩니다. 아까 이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라 했죠. 틀렸고요.
니은 유치권 성립은 안 되는 거 맞는데요. 성립 후 이전 행위는 중개 개입될 수 있다 했죠? 답 3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맞습니다. 14번 중개상물에 포함되는 것을 고르면 무허가 건물. 참 어려워요. 이게 법조문에 그냥 건축물이라고만 돼 있지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이런 말 없잖아요.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다고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다 중개상물 된다고요. 그 대신에 속이면 안 되겠죠. 무허가 건물인데 허가받았다 이렇게 하면 거짓된 은행이니까 그거는 금지행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해야 되겠죠. 중개대상물은 되겠지만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상물입니다. 미등기도 물론 중개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법정지상권 양도할 때도 법정저당권도 중개상권리라 했죠. 기역, 니은 맞습니다. 디귿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아예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당첨되면 아파트 청약통장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니까. 아파트 통장은 청약통장은 중개상물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이 엄청나게 2천만 명이 넘나 보더라고요. 5천만 국민 중에서. 그 지금 3기 신도시 이런 거 확실하게 당첨되려면 한 2천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거의 17년 이상 넣어야 당첨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전세난이 완화되겠어요? 전세난이 더 심화되겠어요? 심화되냐고요? 완화되냐고요? 전세난이 해소된다, 더 심화된다. 3기 신도시 때문에 전세난은 학개론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요? 더 심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런 걸 지금 7월 달부터 하잖아요. 사전청약을 하면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요. 그 들어갈 조건이 집을 사버리면 그 사전청약회가 당첨된 게 무효돼요. 그러니까 계속 전세로 살아야 된다고요. 입주할 때까지. 그 입주가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니까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죠. 매매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집을 안 사자는 이제 사람들이 사전청약회가 당첨되면 지금 집 사지 말라고 지금 사전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집값을 좀 안 올라가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리얼이 뭐냐면 이게 소위 이른바 대토권입니다.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지금 이게 다 법조문에 없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해석상의 문제니까.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이 아니다. 답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지역권, 법조문에는 없지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용익물권은 중개상권리라고 봐야 되겠죠. 해석상.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아니라고 했죠. 아니, 그러니까 항공기는 임대차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항공기 임대차? 네, 가능합니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50%가 임대차더라고요. 다 상근 줄 알았더니만 가능한데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항공기 임대차 중개하는 거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허권과 같은 무채재산권은 중개상권리 아닙니다. 해석상. 자,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니까 중개상물 아닙니다. 상속, 증여 그 자체는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상속된 토지니까 누구 거예요? 지금 상속인거니까 가능하죠. 상속, 증여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장남에게 상속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죠.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이 되는 거고요. 물론 상속인 협의 상속도 가능하죠. 자기들끼리 장남한테 다 몰아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 없지만 상속받은 토지, 증여받은 토지 중개상물이죠. 증여받은 것은 수정자 거고 상속된 것은 상속인 거니까 중개상물 됩니다. 등기된 환매권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라 했습니다. 비업. 토지 일부에 대한
임대차나 용익물권은 가능하고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안 되죠. 토지 일부 매매하는 것도 안 되죠. 분필하기 전에는.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방 한 칸만 세 줄 수 있잖아요. 방 한 칸만 저당 잡히는 거 안 되고 방 한 칸만 매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답 4번입니다. 기역, 미염, 비읍, 시옷. 16번. 유독 지금 이게 1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이거는 기출 문제고요. 17번 기출 문제인데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미채굴 강물은 쉽고요. 온천수, 물을 중개상물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해석상이 어려워요. 법조문에는 없는데 온천권 같은 거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죠. 부동산에 대해서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밖에 없습니다. 온천권, 용수권, 통행권 이런 거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죠. 온천수 해석상 중개상물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금전채권 이게 판례가 있어요. 금전채권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게 판례가 뭐냐면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어요. 금전채권 1억 있는 거 그거 그냥 5천만 원만 받기로 하고 소개비 1,000만 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건 중개상물 아니니까 돈을 더 받아도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점유 이 참 점유가 이런 게 법조문에 없어요. 해석상 문제인데 점유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점유인데 거기에 점유하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알려지는 점유의 성질상 없다고 봐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상의 문제니까 법조문에 없는 게 나왔기 때문에. (18번) 중개상물이 아닌 것 20톤 이상 선박 아닌 것 명백합니다. 20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아니다.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없기 때문에 니은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상물이라고 돼 있죠. 대통령령에 중개상물이고요.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건 중개상물 아니다. 이것은 임목 중개상물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 20, 21, 22, 23번 안 중요합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요. 제가 수업할 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별로 강조 안 했어요. 왜? 현업에서 이거 중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현업에 없는 걸 이걸 주된 내용으로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약집에는 13페이지에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19번 문제 20회 때 나오고 지금 11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마지막으로 19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21회 때 나오고 20회 때 나오고 지금 32회 시험까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예,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이 산에 나무가 임목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임목이 갑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토지도 갑입니다. 그럼 토지를 팔아도 그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안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땅 주인이 을로 받겠다고 왜 내 땅에 나무 심어놨냐 뽑아내라 못한다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이런 것을 소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번은 맞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요약집 13페이지 맨 왼쪽 박스 맨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베어낸 임목에 미침 이렇게 돼 있죠. 베어낸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른 출판사 문제 보니까 벌채한 경우 이렇게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옛날에 벌채를 지금은 베어낸 한글로 써야 된다고요. 법을 같은 말이에요. 벌채나 베어낸 거나. 요약집 13페이지 박스 그 맨 왼쪽 박스 맨 밑에서 6번째 줄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은 왜 설정하는 거예요? 돈 빌리려고 저당 잡히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려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 돈 빌리는데 베어내버리면
돈 못 받잖아요. 베어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베어낸 수목에 미친다는 말은 나무 그거 판 돈을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베어내고 가지고, 또는 불 나가지고 다 타버려도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반드시 보험이나 화재 보험이나 그 다음에 산림조합 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임목 잡히고 돈 빌렸으면 베어내거나 불 나버리면 끝이잖아요. 저당권자는 돈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불 날까봐 보험이나 공제, 또는 베어낸 경우에는 베어낸 임목에도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그럼 저당권자가 먼저 베어낸 나무 베내가지고 판 값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베어는 임목에 미치고요. 그 다음에 (3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고요. 법정지상권이 5개가 있습니다. 민법, 법정지상권 민법에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민법 305조,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민법 시험에는 민법 366조가 거의 나올 확률이 6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입니다.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법 366조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이런 말 나오면 거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틀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하죠. 임목에 관한 법률,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6조에 보면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법을, 지금은 이 법이 의미가 없어요.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제가 어릴 때 뉴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헬기 타고 뭐 순식하셨다 이런 거 뉴스 딱 땡 하자마자 그 대통령에 대한 뉴스만 나왔어요. 지금처럼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렇게 반말로 하면 바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이었어요. 옛날만 해도 무서운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각하, 박근혜, 근혜양, 근영 뭐 이렇게 이름 바로 못 불렀어요. 무슨 뭐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영식, 영애 뭐 이런 거 부르는 게 있었어요. 그냥 함부로 이름 부르다가 바로 잡혀갔어요. 옛날에는. 그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뉴스를 본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한데요. 산림녹화 때문에 입상 금지 이런 거 산에 다 붙여놨고요. 또 밑에 보면 뭐 간첩 잡으면 5천만 원 준다고 돼 있었어요. 즉 간첩 잡으러 산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혼자. 한 번도 잡아보지는 못했어요. 5천만 원 받으려고. 그 입상 금지 이런 거 많이 써붙여놨었다고. 이 산림녹화가 중요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무리 나무 베지 말라고 해도 뭐 뗄감으로 써야 되니까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1970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 가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관심이 많았다고. 산림녹화 그 헬기 타고 가면은 밑에 중앙정보부나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인트 뿌려가지고 전부 다 파랗게 만들어놨어요. 와 산림녹화 각하 잘 됐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 말라 죽고 이랬다고요. 그럼 모르는, 대통령 눈과 귀를 다 가리고 모르는 거예요. 아 산림녹화 잘했구나 이렇게. 그 정도였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요즘 그런 식으로 하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다 감옥 가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임목이 중요했다고 옛날만 해도. 근데 지금은 나무 해라고 해도 나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산에 올라가지도 못해 지금은.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지금 별로 나무 하지 말라 해도 뭐 하라고 해도 아무도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은 따라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4번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이 법. 4번에 이 법이라는 게 중개사법이 아니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죠. 임목에 관한 법률.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이 일반법이잖아요.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당연히 일반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출제 안 됐습니다. 20, 21, 22, 23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9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 대상물이고요. 오늘 하는 게 시험에는 가장 적게 나오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상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각각 한 문제씩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제 32페이지까지가 어려웠고 3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없다고요. 판례가 있거나 법조문에 있는 것만 알면 된다고요. 해석상 문제되는 게 없다고. 이 그바크 이런 건 해석이잖아요. 해석상의 문제인데 이제는 해석상이 문제될 부분은 없다. 쉬었다가 3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겠습니다.